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정부가 코스피 5천 공약을 조기 달성을 했죠. 지난주에 코스피가 5천선에 도달했고 5천선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책의 초점이 코스닥 육성 쪽으로 몰리면서 코스닥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지수가 오늘 4년 만에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네. 천선을 돌파를 하고 아주 강하게 이 시각 현재는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했고,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은 이 코스닥을 이제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뭐 목표 수치이긴 하지만 3천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코스닥 좀 소외받았던 이 시장을 키워가지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정부의 정책, 뭐 예를 들어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퇴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어야 할 텐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한 번도 안 나온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3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책이 나오는 초입에는 시장이 올랐다가 또 이내에 사그라들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도구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퇴출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스닥 1,4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상장은 쉽게 되지만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퇴출이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코스닥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12월 29일 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어요. 예전에는 시가총액이 40억, 굉장히 낮죠. 40억 미만일 때만 퇴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50억으로 고쳤고요. 2028년까지는 300억 미만은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그 정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퇴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갔었던 부분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된다. 그리고 그런 시장의 청사진이 그려졌기 때문에 한국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코스닥도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오늘과 같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주도주로 잘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고요. 그다음이 2차 전지, 뭐 다음엔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알테오젠이 빠진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고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바이오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이 시장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로보틱스라든지 소부장, 그리고 중국의 소비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레벨을 높이는 그런 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자면은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또 인텔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의 여파라든지 그리고 M7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M7 같은 경우는요, 다 실적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다 양호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은 애플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현재 나온 수치는 전반적으로 다 이전 기
수치보다는 다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다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EO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가이던스가 향후 예상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율 자체가 굉장히 양산을 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인텔은 성장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AMD 같은 반사업체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테크도 인텔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 이외에 정말로 산업의 성장 그리고 AI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28일, 29일 나오는 실적이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일 목요일에는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꼭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주가는 꼭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수도 있고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주가 흐름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마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전년 동기의 수치는 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가 껑충 뛰는 거거든요. 그럼 뭐 시장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실적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실적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실 잠정 실적 발표할 때요.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걸 기대했었기 때문에 20조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빠졌던 겁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움직임이 끝이 날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이릅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HBM을 비롯해서 범용 디램, 낸드 이쪽도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이 IT 반도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분명히 호실적이 나올 텐데 차익 실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좀 조정을 받으면 분할해서 좀 매수하고 좀 더 기다리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았지만 자동차도 상당히 재평가가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차기 주도주는 그 이후에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뭐 뚜렷한 주도주라기보다는요. 네. 일단 AI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갔다가 자동차 로보틱스로 왔다가 또다시 이제 전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면 소부장 관련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AI와 관련된 딱지가 붙어져 있으면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빠지면은 비중을 확대하고 기다렸다가 높아졌을 때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 지난 금요일도 그랬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나 네. 아니면 하이닉스가 나빠가지고 나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익 전망 같은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 자금은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1,470원대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거 기업 투자해서 실적으로 이익을 번다고 하더라도 환차 손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조금 반락을 했고 그렇죠. 매매 동향이 아직까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한국의 원화 요 이슈 아니라 이제 NY 뭐 일본은행과 연준의 뭐 레이트 체크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와 원화가 좀 강세가 보이는 과정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IT가 그냥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IT가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환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올해 들어서 첫 FOMC 회의가 열린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금리 동결은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률이 95%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동결 말고 FOMC가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5월이면은 끝이 납니다. 저 정도 남았는데 이제 눈치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작심 발언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파월 의장에 대한 뭐 수사, 리사 쿡에 대한 뭐 기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 행정부의 연준의 독립성 침해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립성이 침해받으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위태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미국 채금리가 빠르게 속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말고 파월 의장이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월 31일에 또 다른 정부의 셧다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른 우려,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좀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아이스라고 하죠. 이민조사국인데 미네소타 쪽에서 또 한 번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 셧다운에 관련된 협상을 굉장히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안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지난 10월처럼 또 장기적인 셧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셧다운이 나오게 되면 상승장이 완전히 꺾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성이 상실되는, 그래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횡보하는 움직임이 미국장, 한국장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의 원화가 어떤 통화하고 좀 연동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면 한국의 원화가 강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원화가 예전엔 중국의 위안화하고 연동이 됐는데 최근에는 엔화하고 좀 연동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거의 암묵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일본이 엔화 방어에 나섰거든요. 레이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딜링룸에다가 너네가 희망하는 환율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개입보다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이게 미국에서 왜 나왔냐면 일본이 환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다시 좀 강세가 되면서 한국의 원화도 같은 방향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주식 팔아야지라고 했던 외국인이 약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또 외환시장 발 모멘텀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1월 말이고 실적 시즌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실적, 한국의 실적,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단계인데요. 근데 주가의 흐름, 특히 주도주인 범 AI 쪽, 여기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애플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실적이 있지만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기존 주도주였던 로보틱스나 전력 이런 것들은 빠지면 사들어가는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로봇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